서울의 첫눈은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강남의 호화로운 타워 팰리스 위에서는 낭만적인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이곳 공장지대의 회색빛과 뒤섞인 물레동의 반지하 방 창문에는 눅눅한 절망처럼 달라붙었다. 곰팡이가 검은 꽃처럼 피어난 벽지를 타고 냉기가 스며들었다. 방 안의 유일한 온기라곤 8살 난 신하은의 작은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뿐이었다. 공기는 싸구려 감기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듯한 미묘한 단내로 무거웠다. 얇은 요 위에 누워있는 어머니. 서미경의 숨소리가 그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색, 색,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방 안의 낡은 형광등보다 더 위태롭게 깜박였다. 열에 들떠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이마에 엉겨붙어 있었다. 하은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물에 낡은 수건을 다시 적셨다. 작은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을 만큼 붉게 얼어 있었지만 기계적으로 수건을 짜서 어머니의 이마에 얹었다. 그것은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식이자 절박한 기도였다. 어머니는 며칠째 높은 열에 시달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하은은 어머니가 중얼거리는 기타라는 단어와 미안해라는 말을 이젠 구별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몸이 갑자기 뻣뻣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마른 기침이 흉곽을 찢을 듯 터져 나왔다. 하은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반사적으로 밥상으로 쓰는 낮은 교자상으로 달려갔다. 그 위에는 갈색 약병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가 이틀 전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사온 해열 진통제였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병을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너무나도 가벼웠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병을 세차게 흔들었다. 텅, 텅,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절망적인 예감에 휩싸인 하은은 뚜껑을 열고 병을 거꾸로 기울였다. 끈적한 시럽 한 방울조차 손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약이 떨어졌다. 이 사실은 방 안의 혹독한 추위보다 더 무섭게 하은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은은 본능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어머니의 낡은 핸드백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다. 지퍼가 고장나쩍 벌어진 가방 안을 뒤졌다. 손에 잡히는 것은 구겨진 휴지 조각과 빗독 촉장이 인쇄된 우편물뿐이었다.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겨우 손가락만 한 비닐 지갑을 찾아냈다. 그 안에는 100원짜리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다. 약국에서 가장 싼 약병 하나도 살 수 없는 돈이었다. 창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주인집 아주머니였다. 월세가 2달치 밀려 있었다. 문틈으로 붉은색 글씨로 최종 경고라고 적힌 고지서가 반쯤 밀려 들어와 있었다. 세상은 온통 붉은색 경고뿐이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얼어 죽어야 하고 돈을 내지 못하면 아파서 죽어야 했다. 하은의 시선이 방구석 충전기에 간신히 꽂혀 있는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에 닿았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다. 저것은 그들이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지만 그마저도 선불 요금이 끊기기 직전이었다. 하은은 저 전화기가 무서웠다. 저 전화기는 늘 나쁜 소식만 가져왔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은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깜박였다. 아이는 주소록을 열었다. 그 목록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증명했다. 쌀가게 아저씨 외상, 주인집 절대 전화 금지, 세탁소 맡긴 옷, 도움을 청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하은은 거의 포기 상태로 목록을 맨 아래까지 스크롤했다.
어머니는 연락처를 저장할 때 항상 이름을 썼다.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름이 없는 번호였다. 그저 두 단어. 기타 분류 항목에 저장된 그 번호의 이름은 이것이었다. 마지막 희망. 하은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마지막 희망. 이토록 절박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어머니는 왜 한 번도 이 사람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을까? 사채업자일까? 아니면 어머니가 숨겨둔 연락해서는 안 되는 먼 친척일까? 아이는 망설였다. 이 번호는 어머니가 가장 절박할 때를 위해 남겨둔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다시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추워. 지훈아. 추워. 알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 소리가 하은의 망설임을 부수었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 하은은 붉게 언 작은 손가락으로 마지막 희망이라는 글자 옆에 녹색 통화 버튼을 온 힘을 다해 눌렀다. 뚜르르, 뚜르르. 반지하방의 축축한 침묵을 뚫고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하은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크고 절박하게 울렸다. 제발, 제발 받으세요. 그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G 캐피털의 심장부. G타워 50층의 회의실은 지상과 수십 킬로미터는 떨어진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사방은 푸른 빛이 감도는 유리와 차가운 브러시드 스틸로 마감되어 있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실내는 완벽한 항온, 항습 상태였으며, 공기는 너무나 깨끗하고 무균실 같아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테이블 중앙에는 3D 홀로그램으로 복잡한 기업 구조도가 떠 있었지만, 감히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는 것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 차가운 손의 마이더스 강지훈 회장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는 얼음 장벽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그가 주재하는 인수합병 회의는 전쟁터였고, 임원들은 그의 시선 하나에 목숨이 오가는 병사들 같았다. 방 안에는 오직 전략기획실장의 마른 목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저희 G 캐피탈은 향후 10년간 아시아 시장에. 바로 그때였다. 그 팽팽한 침묵을 찢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임원들의 업무용 단말기 소리가 아니었다. 단상 위 강지훈의 개인 휴대전화에서 나는 소리였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1조 원이 오가는 이 회의에 감히 개인 휴대전화를 켜놓다니.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 전화기에서 벨이 울렸다는 사실이었다. 저 번호는 그의 가장 가까운 비서조차 모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알려져 있었다.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감히 균열을 내려 한 침입자에 대한 불쾌감이었다. 그는 액정에 뜬 알 수 없는 번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회의가 끝나면 이 번호를 아는 누군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었다. 그는 붉은색 거절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닿기 직전 전화는 끊겼다. 그리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마치 상대방이 그의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더 절박하고 더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진공 상태처럼 빨려 들어갔다. 그는 전화를 귀에 대지도 않고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회의 중입니다. 누굽니까? 즉각적인 대답은 없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 무균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아, 아저씨, 제발. 제 엄마가 죽어가요. 강지훈의 표정이 노골적인 짜증으로 바뀌었다. 감히 이런 장난 전화를, 번호를 잘못 걸었군. 그가 통화를 끊고 보안팀을 호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아니에요. 잘못 걸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한 비명으로 바뀌었다. 제발요, 제 엄마. 엄마 이름은 서미경이에요. 이 번호가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 그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G타워 50층의 시간은 문자 그대로 멈췄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회의실, 홀로그램, 임원들의 창백한 얼굴, 1조 원짜리 계약서. 모든 것이 하얗게 바래며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20년 전, 비에 젖은 채 자신에게 뜨거운 국물 떡볶이를 내밀던 20살의 그녀. 서미경의 미소만이 떠올랐다. 20년. 그녀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땅을 이잡듯 뒤졌던 20년이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5천만 원짜리 몽블랑 만년필이 힘없이 떨어졌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서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얼음 장벽, 차가운 손의 마이더스, 감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로봇 같던 강지훈 회장이 울고 있었다.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통제불능의 눈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 장벽이 아니었다. 그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절박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움켜쥐고 귀에 바싹 갖다 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갈라진 낯선 남자의 울부짖음이었다. 거기 어디야, 너 어디냐고. 그는 비서실을 향해 포효했다. 김 비서, 당장 이 번호 위치 추적해. TK 병원 의료팀 전부 대기시켜. 헬기 띄워. 당장. 강지훈은 1조 원짜리 계약이 띄워진 홀로그램을 그대로 통과해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등 뒤로 대한민국 금융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 G캐피탈은 사상 유례없는 충격과 혼돈 속에 남겨졌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평등했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11월의 차가운 눈발을 뚫고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를 찢을 듯 질주했다. 강지훈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미친 듯이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쥔 휴대전화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수화기 너머로 하은의 작은 흐느낌이 꺼져가는 생명의 신호처럼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1조 원짜리 계약서의 세부 조항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냉철한 이성을 가졌지만 지금은 오직 한마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었다. 아저씨가 가고 있어. 울지 마. 전화 끊지 마. 아저씨가 곧 도착해. 그의 머릿속은 온통 20년 전의 그날로 되돌아가 있었다. 20살의 강지훈.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고아였다. 학비는커녕 당장 먹을 한 끼가 없었다. 첫눈이 폭설로 변하던 그날. 그는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재적 경고장을 손에 쥔 채
학생회관 뒤편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을 마감하는가 싶었다. 그때 기적처럼 따뜻한 손길이 그의 뺨을 감쌌다. 희미하게 뜬 눈앞에 흐릿한 형상이 보였다. 경영학과의 여신이자 모든 남학생의 선망이었던 선배. 서미경이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유독 그에게만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에게만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그를 발견하고 자신의 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 학교 앞에 허름한 분식집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떡볶이 한 그릇을 시켰다. 맵고 달고 뜨거운 그 국물 한 숟갈. 그것은 강지훈의 얼어붙은 몸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증오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까지 녹여내렸다. 그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삶의 맛이었다. 그는 그 떡볶이 그릇을 붙들고 20년,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서미경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의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과 동아리방에서 서미경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문과 그녀가 아버지의 유품이라며 애지중지하던 낡은 기타를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강지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가 미친 듯이 따져 물었다. 왜 그랬냐고.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것을 팔았냐고. 그때 서미경은 처음으로 그에게 환하게 웃어주었다. 슬픔도 동정도 아닌 그저 맑은 웃음이었다. 그냥 빚이라고 생각해. 강지훈, 너한테 내 미래를 투자한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말고 독하게 살아. 아주 멋지게 성공해서 나중에 나한테 이 빚 갚으란 말이야. 알았지? 그녀는 그에게 오래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다. 그가 유일하게 가진 세상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는 그 번호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장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그녀의 집안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온 가족이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증발해버렸다. 강지우는 그녀가 남긴 그 빚들 갚기 위해 독하게 살았다. 그는 성공했다. 대한민국 정점에 섰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마지막 희망이라는 번호로 수만 번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늘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가 다 왔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절박한 외침이 그를 과거에서 현재로 끌어냈다. 마이바흐가 물레동의 좁디 좁은 골목길에 급정거했다. 쏟아지는 눈발과 앰뷸런스의 경광등이 뒤섞여 지옥도처럼 번쩍였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녹슨 철문을 걷어찼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곰팡내와 절망의 냄새가 그의 폐를 찔렀다. 그는 보았다. 8살짜리 여자아이가 20년 전에 자신처럼 굶주리고 겁에 질린 눈으로 쓰러진 여자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한때 태양처럼 빛나던 그녀. 서미경이 이제는 모든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린 낯선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그의 시선이 방바닥으로 향했다. 텅 빈 약병역. 먼지투성이 바닥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뒤집혀 있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20년 전 대학 축제 날 낡은 기타를 메고 환하게 웃는 서미경과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던 20살의 강지훈이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절망과 희망이,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거대한 빚이 이 차갑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잔인하게 충돌했다. 지 카피털이 소유한 서울대병원 VVIP 병동의 공기는 멸균 처리된 돈 냄새가 났다. 하은이의 반지하 방을 채우던 곰팡내와는 대극점에 있는 차갑고 인공적인 청결함이었다. 강지우는 20년 만에 찾은 서미경의 침대 옆에서 자신이 이룬 모든 부와 권력이 이 순간 얼마나 이질적이고 무력한지 실감했다. 그는 전화 한 통으로 1조 원의 흐름을 바꾸는 남자였지만 한 여자의 20년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신장내과 과장이 정중하지만 엄숙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다. 회장님, 환자분은 기적적으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골랐다. 상태가 저희가 본 어떤 케이스보다 심각합니다. 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과장은 차마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느냐는 말을 삼켰다. 이미 신장 기능이 90% 이상 상실된 상태입니다. 즉각적인 혈액 투석과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장 이식. 그 단어가 강지훈의 뇌를 때렸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돈은 시간을 벌어줄 뿐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다. 그는 20년간 그녀에게 진 빚을 갚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과장을 돌려보냈다. 병실 구석. 방의 크기에 압도당한 하은이가 값비싼 벨벳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잠도 자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하얀 벽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이런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는 인수합병의 귀재였지만 8살 아이를 위로하는 방법은 몰랐다. 김 비서가 눈치 빠르게 최고급 베이커리에서 사온 페이스트리 상자를 건넸다. 그는 그 상자를 어색하게 하은이 앞에 밀어놓았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소통 방식, 즉 거래였다. 하지만 하은이는 페이스트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고개를 들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를 닮은 날카로운 명료함이 있었다. 아저씨. 하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강지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반지하 방에서 우리 엄마 사진. 아저씨랑 같이 찍은 사진 봤어요. 하은이는 숨을 한 번 골랐다. 전화했을 때 제 이름도 모르면서 왜 엄마 이름을 듣고 우셨어요? 아이의 질문은 그 어떤 주주총회의 날카로운 지리보다 더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강지우는 20년의 복잡한 회한과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인연을 이 작은 아이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하은아. 그는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 아주 오래전에 내 엄마가 아저씨 목숨을 구해줬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부드러웠지만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아저씨는 내 엄마한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어. 빚이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빚이란다. 바로 그때였다. 침대에서 미세한 뒤척임과 함께 마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침대로 향했다. 서미경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흐릿했던 시선이 축축한 반지하 방의 천장이 아닌
눈부시게 하얗고 낯선 최고급 병실의 천장에 닿았다. 곰팡내가 아닌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자신이 죽었거나 혹은 최악의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더 차가워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완벽해진 그 남자, 강지훈. 그녀의 뇌리에 마지막 기억이 스쳤다.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딸 하은이가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 희망 버튼을 누르던 모습.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번호만큼은 안 됐었다. 그녀가 20년간 가난과 병마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자존심이었다. 강지훈.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빛나던 자신을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제외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죽어가면서도 그 번호를 누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딸이 그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굴욕적인 모습으로.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미경아. 강지훈이 20년간 수만 번 되뇌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서미경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녀는 감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강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누가 내까진 놈한테 이럴 권리를 줬어. 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눈물, 혹은 원망, 혹은 반가움을 예상했지만 이런 경멸에 찬 분노는 아니었다. 미경아. 나는 나가. 그녀는 약한 팔로 자신의 팔뚝에 꽂힌 링거 바늘을 잡아 뺐다. 피가 하얀 시트 위로 붉게 번졌다. 이게 네가 말하던 성공이야. 20년 만에 나타나서 내 비참한 꼴 구경하고 돈으로 나를 모욕하는 거. 그녀는 숨이 차 헐떡였다. 난 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차라리 그 반지하 방에서 죽는 게 나아. 그녀는 하은이를 발견했다. 하은아. 이리 와. 저 사람한테서 떨어져 당장. 그녀의 거부는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20년간의 죄책감.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방금 그녀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가 한데 뒤엉켜 폭발했다. 그가 왜 얼음 장벽이 되었는지 잊어버린 채 20년 전에 그 굶주리고 상처받았던 강지훈으로 돌아가 소리쳤다. 동정. 그의 포효에 하은이가 어깨를 움츠렸다. 네가 감히 동정이라고 말해. 내가 2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널 찾으려고 내가 2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그녀가 링거 바늘을 뽑아낸 손목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난 빚을 갚으러 온 거야. 네가 나한테 줬던 그 목숨, 그 빚 갚으러 온 거라고 알아들어. 병실 안은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하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요란하게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의 경고음으로 가득 찼다. 2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축복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서막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VVIP 병동의 특실은 방금 전에 절규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무섭도록 고요했다. 그 침묵은 강지훈이지 타워 50층에서 조장했던 그 어떤 전략적 침묵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간호사가 구석에서 하은이를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링거를 뽑아내며 발작적으로 저항하던 서미경은 결국 가벼운 진정제를 맞고서야 분노에 찬 호흡을 억지로 가라앉혔다.
피가 묻은 하얀 시트가 그들이 20년 만에 재회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우는 의료진에 의해 사실상 병실에서 쫓겨난 채 차가운 복도에 서 있었다. 빚 갚으러 온 거야. 자신이 방금 내뱉었던 그 거친 외침이 귓가에 재처럼 맴돌았다. 그는 얼음 장벽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 상처받고 분노했던 20살의 굶주린 청년으로 돌아가 버렸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녀의 그 경멸, 어린 한마디,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라는 말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은 파괴자일 뿐이었는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타워 60층. 강지훈의 사무실보다 더 화려하고 과시적으로 꾸며진 김진태 전무의 사무실. 캐피탈의 실제적인 이인자이자 강지훈의 사촌인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진짜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늘 고아 입양아인 강지훈에게 밀려났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방금 중단된 1조 원짜리 인수합병 건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얼음 장벽이 회의를 박차고 나갔다. 2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 완벽한 통제력에 균열이 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경쟁사가 아니란 말이지. 김진태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책상 앞에 서 있는 사설 탐정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질투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빈틈없는 냉철함을 가장 증오했다. 그리고 지금 그 냉철함이 사라졌다. 네. 전무님, 물레동의 웬 반지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병원 VVIP 병동에 있습니다. 병원 김진태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사업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감정적인 동요였다. 서미경이라는 여자와 신하은이라는 8살짜리 아이 때문입니다. 탐정이 서류 몇 장과 흐릿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진태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미경의 병력, 그녀의 절망적인 재정 상태, 그리고 20년 전 강지훈과의 대학 동문 기록,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킬레스건이로군. 김진태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는 그 고아 자식이 어떻게 지금의 제국을 세웠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빚의 실체가 나타났다. 김진태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20년 전 모든 것을 그는 이 약점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강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수천억, 수조 원을 움직이며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한 여자의 망가진 신장을 고칠 수도,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를 어루만질 수도 없었다. 주치의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환자분의 거부는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만 육체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해도 당장 맞는 공여자를 찾는 것은. 강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다시 얼음 장벽에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통제를 위한 냉철함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절박한 집중에 가까웠다. 불법적인 건 원치 않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러니 그는 소매를 지었다. 나부터 검사하시오. 주치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적합성 검사를 하라고 했소. 당장. 이건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요. 강지훈은 일어섰다. 그는 운명이나 기다림 따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낸다면 그는 자신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그녀의 몸 안에 억지로 집어넣을 작정이었다. 그것이 그가 20년 만에 찾은 빚을 갚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김진태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그는 강지훈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 파장은 거대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어용기자 몇 명에게 소스를 흘렸다. G 캐피털의 총수, 강지훈 회장의 숨겨진 사생활, 그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가장 완벽한 키워드를 골랐다. 재벌, 비밀, 혼외자 의혹. 강지훈이 적합성 검사를 위해 피를 뽑고 있을 때 그의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창백한 얼굴로 검사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의 태블릿 화면에는 자극적인 붉은색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단독 강지훈 회장의 마지막 희망은 숨겨둔 애인이었나. VVIP 병동 스캔들 기사에는 김진태의 탐정이 찍은 강지훈이 다급하게 하은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는 흐릿한 사진이 메인으로 걸려 있었다. 당장 부인 기사를 내야 합니다. 주가가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절규했다. G 캐피털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20년간 쌓아 올린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강지훈은 천천히 태블릿에서 눈을 뗐다. 그의 표정은 그 어떤 분노도 당황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주가 그래프나 악성 댓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팔에 꽂힌 주사 바늘을 바라보며 옆에 있던 검사 기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조용했다.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지? 세상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단 하나, 서미경의 생명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피는 G 캐피털의 그 어떤 자산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었다. 검사 결과는 단순한 적합이 아니었다. 주치의는 거의 경외심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단순히 조직 항원이 일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적합성은 직계 가족 간에도 보기 드문 1% 미만의 확률입니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연이었다. 운명이 20년 동안 그에게 지워준 굴레였고 이제야 그 빚을 갚으라고, 그것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갚으라고 명령하는 하늘의 계시였다. 20년간 그는 공허했다. 돈으로는 그녀가 준 그 한 그릇의 온기를 갚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침내 그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았다. 돈이 아닌 생명으로.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녀를 통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엄숙한 안도감에 휩싸였다. 스캔들, 주가, 이사회의 압박. 그 모든 것이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성공적인 이식 수술과 그 이후 서미경과 하은이와 함께할 미래뿐이었다. 그러나 강지훈이 운명적인 구원을 꿈꾸는 동안 G타워의 다른 한편에서는 김진태 전무가 잔인한 운명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님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성과주의를 신봉하는 G 캐피털의 이사회는 혼외자 의혹 따위의 노이즈에는 금방 면역이 될 터였다. 그들은 숫자를 믿는 자들이었고 강지훈은 숫자로 증명해왔다. 김진태에게는 강지훈의 도덕성, 그의 서사 자체를
파괴할 치명타가 필요했다. 찾았습니다. 전무님, 사설 탐정이 20년 전에 낡고 누렇게 바랜 서류철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미경직물 주 파산 및 자산 매각 보고서. 김진태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우연이.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서미경의 아버지. 서 회장이 운영하던 그 작은 직물 회사를 마지막으로 짓밟아 파산시킨 것이 바로 지 캐피럴의 전신인 태신자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잔혹한 적대적 인수를 주도한 것은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강지훈의 양아버지 강 회장 본인이었다. 지훈이 형은 그때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었으니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었겠지. 김진태는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의 성공 신화. 그가 지이 캐피탈에서 이룬 모든 것은 서미경의 가족이 흘린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진태는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가장 화려한 꽃다발을 주문했다. 환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 특히 과거를 모르는 환자에게는 말이야. VVIP 병동. 서미경은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혀 있었다. 강지훈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은이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미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20년은 비참했지만 강지훈 덕분에 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김진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미경 씨 맞으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지훈 회장의 사촌 김진태라고 합니다. 그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형님이. 아니, 강 회장이 요즘 회사 일로 말들이 많아서요. 서미경 씨께서도 괜한 오해를 받고 계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사과라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미경은 이 과장된 친절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용건이. 뭐죠? 김진태는 마치 가슴 아픈 비밀을 털어놓듯 한숨을 쉬었다. 서미경 씨의 고통을 강 회장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0년 전 아버님 일까지 겹쳐서 서미경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우리 아빠 일을 당신이 어떻게. 김진태는 놀란 척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나, 설마. 강 회장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요? 이런. 제가 실수를 했군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듯한 낡은 보고서를 꺼냈다. 그 표지에는 미경직물 인수보고서 태신자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저희 양부께서, 그러니까 강 회장의 양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서미경은 보고서를 빼앗듯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이 낯선 재무 용어와 법률 조항들을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자신들의 숨통을 끊었던 마지막 자금 압박, 공장 경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헐값에 인수한 태신자본의 서명을. 그녀가 강지훈에게 학비를 대주기 위해 기타를 팔았던 바로 그 시기. 강지훈의 아버지는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키고 있었다. 그녀가 구한 생명은 알고 보니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킨 자의 양아들이었다. 그가 이룬 성공. 그가 지금 이
VVIP 병실 비용을 지불하는 그 모든 돈은 그녀의 아버지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것이었다. 국물 떡볶이의 온기, 학자금의 고마움, 20년 만의 재회.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농담이 되어버렸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훈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순수하고 기쁜 표정을 지으며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미경아, 서미경 해냈어, 우리가. 내가. 그는 병실 안에 서 있는 김진태를 발견하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지? 그리고 그는 보았다. 김진태의 가증스러운 미소와 서미경의 손에 들린 20년 전의 보고서를. 그리고 그는 보았다. 서미경의 얼굴을. 그곳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모든 감정이 소멸해버린, 텅 비어버린 심연. 얼음 장벽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의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미경아.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이것 봐. 기적이야 내가 완벽하게 적합하되 널 살릴 수 있어. 내가 드디어 이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어. 서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이 바스러지는 소리처럼 건조했다. 빚을 갚아.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작게 웃기 시작했다. 어떤 빚? 강지훈 씨, 네가 먹었던 그 떡볶이 가반이면. 우리 아버지가 잃었던 그 공장값. 그녀의 목소리가 유리처럼 날카로워졌다. 네가 가져간 내 아버지의 목숨값이야. 아니면 네가 지금 주려는 네 목숨의 일부야. 강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가. 미경아. 진정해. 그건 나가라고 했어. 그녀는 김진태가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인애플과 멜론이 터져 흩어졌다. 내까지 것들 돈으로 지불한 이 방에서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내 가족의 그 더러운 피가 섞인 건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아. 그녀는 검사 결과지를 갈갈이 찢어 강지훈의 얼굴에 뿌렸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지훈은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20년 만에 드디어 그녀를 찾았지만 그가 몰랐던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그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찢어진 적합성 검사 결과지가 VVIP 병실 바닥에 하얀 눈처럼 흩뿌려졌다. 그것은 강지훈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졌던 순수한 희망의 파편이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무게를 상징하는 잔해였다. 서미경은 그날 이후 모든 치료를 거부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약을 거부했으며 강지훈의 방문을 거부했다. 그녀의 몸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김진태가 심어놓은 그 잔인한 진실 위에서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버지가 앗아간 가족의 원수, 그 피로 세워진 제국의 콩팥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다. 강지훈은 절망의 심연에 빠졌다. 20년간의 추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그는 은인을 찾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2번 죽이는 원수가 되었다. 타워 50층. 그의 집무실은 주인을 잃은 유령선처럼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주가 차트를 보지 않았고 폭주하는 비서실의 긴급 콜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캐피털의 주식은 총수 스캔들과 과거사 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혀 연일 폭락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서 김진태 전무는 승리를 예감했다.
강지훈이라는 얼음 장벽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서미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강지훈은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지 캐피털의 리더가 아니었다. 김진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그룹 이미지를 실추시킨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의는 불과 48시간 뒤로 잡혔다. 바로 그때 강지훈의 집무실로 의사의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식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48시간을 넘기기 힘듭니다. 48시간. 그가 서미경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자 동시에 그가 평생을 바친 지 캐피탈을 잃게 될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집무실 한편에 반지하 방에서 가져온 그 낡은 사진을 세워두었다. 20년 전 기타를 메고 환하게 웃던 서미경. 그는 깨달았다. 그는 20년간 빚을 갚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어쩌면 사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들의 얽혀버린 운명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 긴급 주주총회 당일 수백 명의 주주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부 기자들이 지 타워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웠다. 분위기는 살벌했다. 그들은 신화의 추락을 목격하기 위해 모인 하이에나들 같았다. 단상 중앙에선 김진태는 비극적인 영웅처럼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의 공로를 치하하는 척하며 그가 개인적인 감정 문제와 불투명한 과거사에 발목 잡혀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열변을 토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가 아니라 냉철하게 숫자를 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강지훈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김진태가 승리를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컨퍼런스 홀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지훈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에 완벽한 슈트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옅은 회색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휠체어 하나를 밀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링거 스탠드를 매단 채 담요를 두른 서미경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꼭 붙잡은 하은이가 수백 명의 시선에 겁을 먹으면서도 필사적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홀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김진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지훈은 휠체어를 단상 바로 앞까지 밀고 갔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김진태가 아닌 주주들을 향해 단상에 올랐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방금 김진태 전무가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홀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김진태가 아닌 휠체어에 앉은 서미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 그 빚, 국물, 떡볶이와 기타,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지캐피털의 회장 강지훈은 저기 앉아 계신 서미경이라는 한 여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녀는 20년 전 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모든 성공은 제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룬 것입니다. 지 카피탈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저분의 것이었습니다. 주주들은 비즈니스 보고서가 아닌 한 편의 처절한 고해성사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김 전무가 말한 과거사 역시 사실입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몰랐던 과거, 저의 양아버지가 이끄는 태신자본이 서미경 씨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홀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강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단상 위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김진태 전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스크린이 번쩍이며 복잡한 주식 거래 내역서로 바뀌었다. 그는 저의 이 비극적인 과거사와 스캔들을 언론에 터뜨리기 바로 직전 G캐피털의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했습니다. 김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강지훈은 리모컨을 눌렀다. 김진태의 차명 계좌, 공매도 타이밍,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그가 이 스캔들을 이용해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직접 연출하고 주주 여러분 모두의 피 같은 돈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김진태가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양복을 입은 G캐피털 내부 감사팀 요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김진태의 양팔을 붙잡았다. 김진태 전무, 내부자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 혐의로 당신을 이사회에서 즉각 해임합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홀 안에는 다시 정적과 수백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승리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지친 폐잔병처럼 보였다. 그는 그 모든 카메라와 주주들을 등지고 휠체어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얼음 장벽, 강지훈은 그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서미경의 휠체어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 20년 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경아, 난 과거를 바꿀 수 없어.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너에게 한 짓을 되돌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난 너에게 미래를 줄 수 있어. 내일이 없는 나에게. 20년 전에 네가 미래를 줬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줘. 내 신장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야. 내 사과를, 제발 내 사과를 받아줘. 그리고 날 좀 살려줘. 미경아, 20년 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제발. 겨울에 혹독한 눈보라가 먹고 시간은 상처 입은 모든 것을 보듬어 치유하는 봄을 데려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찌르던 G타워의 펜트하우스도 곰팡이 냄새로 질식하던 물레동의 반지하 방도 아닌 평창동의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 정원이 그들의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 대신 따뜻한 벽돌과 흙냄새, 그리고 갓 피어나는 라일락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그 정원 한가운데서 8살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수정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아저씨, 나 좀 봐요. 나 혼자 가고 있어. 아이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두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가는 남자는 G캐피털의 얼음 장벽이 아니었다. 옅은 회색 스웨터가 어색한 듯 어떻게 아이를 잡아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강지훈이었다. 그는 더 이상 슈트를 입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완벽한 통제력 대신 서투른 걱정과 기쁨이 교차했다. 테라스의 흔들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미경이 찻잔을 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창백한 환자가 아니었다. 두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그녀의 눈은 20년 전 강지훈이 기억하던 그 따뜻하고 맑은 빛을 되찾았다. 그녀의 몸 안에는 강지훈의 신장이 20년의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갚아진 빛으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숨쉬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그날 그의 절박한 고백과 사죄 앞에서 그녀는 결국 삶을 선택했다. 하은이를 위해서 그리고 20년간 자신을 찾아 헤맨 그를 위해서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적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생명의 일부를 나누어 준 그날 그들의 지독했던 빚은 청산되고 비로소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의 꼭대기에서 내려왔다. 그는 지 캐피탈의 최대 주주로 남았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다. 그는 그 춥고 공허했던 펜트하우스를 매각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가 짓밟았던 미경직물의 이름이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을 딴 서미경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강지훈의 속죄 방식이었다. 재단은 전국의 미혼모들과 희귀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의 의료비와 학자금을 지원했다. 그가 한때 서미경의 가족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기회들을 이제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구원함으로써 또 다른 수많은 삶을 구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상이었다. 아야 하은이가 균형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잔디밭으로 넘어졌다. 강지훈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달려갔다. 하은아 괜찮아. 어디? 어디 부러진 거야? 김비서 구급차. 호들갑 떨기는 미경이 웃음을 참으며 구급상자를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하은이의 까진 무릎에 소독약을 발랐다. 강지훈 씨, 당신은 수조 원짜리 계약은 잘하면서 애 무릎 하나에는 벌벌 떠네요. 그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변수니까. 지훈이 넥타이도 없는 자신의 스웨터 목 부분을 어색하게 매만지며 중얼거렸다. 하은이는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더니 금세 지훈의 등 뒤로 숨어 까르르 웃었다. 아저씨 꼴 좀 봐요. 완전 바보 같아. 세 사람은 그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 속에서 지난 20년의 고통이 모두 씻겨 나가는 듯한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채권자도 채무자도 은인도 원수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가족이었다. 바로 그때 거실 안쪽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다. 다른 어떤 전화도 아닌 20년간 꺼져 있던 서미경의 그 번호. 강지훈이 20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마지막 희망의 번호였다. 강지훈은 이제 그 번호를 자신의 개인 번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은이가 무릎을 절뚝거리며 거실로 뛰어 들어갔다. 내가 받을래요. 아이는 이제 그 전화벨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신호가 아니었다. 아이는 스피커폰 버튼을 꾹 눌렀다. 여보세요. 신하은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저기, 지 캐피탈의 강지훈 회장님 개인 번호라고 해서. 혹시 통화가? 하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원에 있는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전화 찾는데요. 이상한 사람인가 봐. 강지훈은 미경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바로 그 전화. 절망 속에서 걸려와 기적을 만들었던 바로 그 전화. 미경의 눈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는 천천히 테라스를 가로질러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낡은 휴대폰이 아닌 따뜻한 집 전화기 같은 그 번호를 받아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20년 전에 그 굶주린 청년도, 지타워의 얼음 장벽도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네, 강지훈입니다. 말씀하세요. 물레동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그 절박했던 마지막 희망의 신호음은 20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더 이상 잘못 걸려온 절박한 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집으로 걸려온 전화였다.